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 앤 전략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일 사이에 들려온 가장 빅 이슈부터 바로 진단해 보도록 하죠. 아주 얄미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이 야욕을 드러낸 미국의 반도체 리쇼어링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이 지금 50조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그 조건이 좀 너무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수익이 많이 난 기업은 그 수익을 미국과 나눠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멘트가 좀 되게 셌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리셔가지고 그냥 적절히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으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요. SK 하이닉스까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두 가지 하면 스트레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초과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 제가 자세한 얘기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미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세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정부에서 1억 5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정부와 공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상을 초과하는 그 예상 자체를 또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월가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세부사항에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해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신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상무부에 상세한 재무계획을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무부와 그 재무계획서를 이제 바탕으로 해당 기업과 일정 수준의 초과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초과 이익은 어디다 쓰냐? 미국의 자국의 어떤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 니들 초과 수익 나왔다고 우리한테 내놔야지. 오케이. 이거 가지고 우리 인텔 키워야지. 거의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보조금 대상 기업이 미국의 국가 보안상 우려를 키우는 외국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건 대놓고 중국이랑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백조 원 앞으로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해주고 그럼 우리나라 당연히 미국의 일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잘못하면 이제 이익금까지 토해내게 되고 이걸 사실 예를 좀 들어보면은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있고요. 그 건물주가 우리 임대료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한참 장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쫓겨나기 싫으면 일부 수익을 내놓으시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임대료를 받는 대신에 이제 매출의 일부 퍼센티지를 받는 거지만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어차피 사실 이 얘기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멘트를 좀 굉장히 자제해서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다음 달 중에 자사의 이제 1B 16기가 DDR5 서버용 그 D램을 인텔 CPU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형 CPU 사파이어 레피즈 다음 시리즈일 가능성이 높고요. 인텔의 서버용 CPU의 점유율은 90% 가까운 압도적인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어떤 먹거리라든지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참고하셔가지고 반도체 기업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에 이것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되겠네 여기까지 가는 건 좀 굉장히 많이 오버스러운 것 같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로 출렁임을 가져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미국의 입장이 나오는지 또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대응은 국내 관련 종목들의 대응은 어떤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과이익 공유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 지금 중국도 포기하고 미국 투자를 결정한 건데 여기에다 초과이익까지 환수를 한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 수혜가 될 만하다라는 반도체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그 대형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기사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대세가 현재 인공지능 AI라든지 또는 DDR5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단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소재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DDR5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B D램을 인텔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DDR5와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비코전자라는 중소형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수동 소자, 전자 부품 전문 기업인데 이 수동 전자 부품 같은 경우는 커패시터와 인덕터, 저항기가 있습니다. 커패시터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MLCC를 커패시터라고 하고 있고요. 인덕터는 전류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기는 전압의 어떤 과전압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는 전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동 부품 시장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이 점유율을 4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코전자가 이런 관련 부품들을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점차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채택률이 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업체가 등장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저항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MLCC와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코전자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덕터 시장이 새로 열리기 때문인데 DDR5 내 저항기 수가 40개에서 80개, 인덕터 수가 3개에서 5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는 인덕터가 저항기보다 5배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DR5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력 반도체가 D램 모듈에 직접 탑재가 된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덕터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메탈 파워 인덕터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비코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상향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 자체가 대략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서버용 DDR5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메탈 파워 인덕터의 어떤 이 매출 증가 속도가 좀 굉장히 하반기부터 가팔라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SD 5.0부터는 또 신규 메탈 파워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추가 매출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한 PCB 사업 부분, 패키징 인가공 매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차트의 어떤 이 조정, 이 현재 상태,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또 소재 업체 중에는 한 번쯤은 매수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좀 판단입니다. 펀더멘털도 받쳐주는 DDR5 수혜주 아비코전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또 2차 전지로 쏠릴 수도 있겠죠. 여전히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2차 전지 섹터 뉴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이 한국 배터리와 일본 완성차 업체의 첫 전략적 협력 사례, LG 엔솔과 혼다가 손을 잡았죠. 그런데 그 진행 작업이 참 순항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문이라든가 방송 지상을 보면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한미일 공조 이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진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한답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 양산을 시작하는데 현재 지금 연산 40만 기가와트, 40기가와트, 그러니까는 자동차, 전기차 약 한 40만 대에서 45만 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일본이 이제 협력 국가다고 말한 것에 가장 모범이 된 사례가 이런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LG 엔솔 그리고 일본의 혼다가 서로 합작 5대5입니다. 합작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제 판매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25%는 반도체를 포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셀업체 3사라든가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빔 등등 2차 전지 관련주 10%가 꼭 필요한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G 엔솔이 앞으로 2년간 즉 2025년 동안 최하 3년 동안은 우리 주변의 2차 전지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좀 메리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워낙 2차 전지하면 최근엔 폐배터리 모멘텀이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테슬라 모멘텀을 얻은 LNF가 좀 고공행진 중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들은 참 조용한 모습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올해 이제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우려감 섞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불안하지만 뭐 매출이라든지 또는 뭐 추가적인 어떤 발주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완성 셀 업체 단에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최종 고객사의 어떤 사업 경쟁력,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뭐 지금 최근에 또 혼다와 오늘 뭐 이 조인트 벤처 공장을 또 첫 사업을 떴다라든지 지속적으로 같이 사업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한 어떤 성장률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을 LG 에너지 솔루션은 선점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때 맞춰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라든지 뭐 제조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셀업체 중에는 가장 원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서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 상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에스코이 온과 소송 합의금도 충분히 이제 로열티로 좀 지급이 되면서 괜찮아질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셀이라든지 이쪽 수요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 이 트럭 같은 경우도 전기 트럭 같은 경우도 연내 출시한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 트럭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담당해서 좀 납품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매출의 추가적인 부분들도 좀 애드업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RA 세제 혜택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너무 소재 업체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재 쪽이 굉장히 좀 치고 나가고 있지만 소재 쪽이 조금 주춤할 때는 다시 셀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쪽으로 좀 수급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살짝 주춤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꼭 지켜볼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일까요? 바로 밤사이 나온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의 핵심 내용을 좀 파악해보면 그 행보를 주목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선영 대표님 오실 때부터 계속 듣고 계세요. 인베스터 데이 내용.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까? 네. 제가 일어나서부터 계속 오픈해서 보고 있고 오면서 차에서도 계속 듣고 왔고 와서도 듣고 왔고 지금 1초 전까지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변동성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앨런 머스크 나와서 멘트하다가 중간에 사라지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갑자기 앨런 머스크 나오니까 다시 반등을 했고요. 일단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 중 중요한 포인트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 이제 반값 전기차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멘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막은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멘트가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불 이상 싼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만 멘트를 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사실 회사 성장성에 대한 비전 제시가 좀 궁금했습니다. 뭐 ESS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컨셉은 당장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리 지구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테슬라 봇이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또 되게 좀 이건 좀 웃으면서 봤는데 화성에 좋은 에너지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지구 문명보다 더 좋은 더 큰 문명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그 사이에 인베스팅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트위터를 하고 있었어요. 트위터까지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사실 이것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게 바이백 얘기였는데요. 사실은
작년 10월 달이었나요? 그때 3분기 어닝콜 할 때 이제 올해 2024년도에 50억에서 이제 1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바이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첫 번째 그 반값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 뭐 별력이 없었지만 다음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불 이상 싸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뭐 회사 성장성에 대한 얘기 비전 제시인데 이거는 뭐 ESS에 대한 얘기 전혀 없고 지금 보니까 뭐 자율주행 FSD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모델 Y 얘기도 하고 있고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미래보다는 좀 먼 미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단은 AI에 대한 멘트를 좀 조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벌써 한 2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하되 일단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전혀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 좀 단기적으로 실망감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참고용만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지금 시간 외에서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과거 주가 움직임의 사례를 보면은 테슬라 투자자 행사 이벤트 전까지만 주가가 상승했고 막상 행사 내용이 공개되면 그 내용이 기대에 부응을 하든 안 하든 주가는 항상 파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화요일에도 지금 우리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시선을 옮겨볼 텐데요. 다음 이슈 자동차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현대차 동남아 시장의 공략을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현대차가 대표 SUV죠. 투싼을 부분 조립으로 수출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산 하역장에서 자동차가 수천 대의 자동차가 그 운반선에 쭉쭉쭉 들어가는 걸 보실 겁니다. 이거는 뭐죠? 완성차를 수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국으로 가든 대만으로 가든 뭐 중국으로 가든 바로 거기서 그냥 판매되면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건 뭐냐면 그런 완성차가 아니고요. 부품 조립입니다. 자, 영어입니다. CKD. CKD가 뭐냐면요. Complete Knockdown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의 부품이 10개, 20개로 분리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자동차 만드는 거야? 탱크 만드는 거야? 그럴 정도로 분리되는 게 CKD고요. 다음에 SKD가 있습니다. SKD는 뭐냐면 세미 넉다운입니다. 세미 넉다운은 뭐냐? 자동차를 20, 30개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한 대충 5개 정도 나눠서 가서 조립만 하면 될 수 있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완성차가 가면요. 예컨대 방글라데시로 간다고 치죠. 방글라데시로 완성차 1,000만 원짜리가 가면은 관세가 자그마치 적게는 110, 많게는 400%가 붙는답니다. 1,000만 원짜리가 거기 가면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CKD나 SKD 방식으로 가면은 그 관세가 약 90%. 다시 말해서 완성차 관세보다도 30%에 불과하다. 그래서 싼 그런 관세를 받는다. 이런 장점이 있죠. 다음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과 중국이 지금 3대 자동차 시장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하고 동남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어디 있습니까? 인도 바로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자그마치 1억 7천만입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 내수 시장이 크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인도하고 동남아 시장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동남아 아세안으로 수출되고 이제 앞으로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조립 생산이 된 자동차는 바로 인도로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계속 관심을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또 휴일 사이 나온 뉴스 보면은 2월에 미국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수급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까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언급됐습니까? 네, 사실 이것도 좀 정부에서 밀어주면은 우리 주식시장에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고요. 물론 이제 코스피어 이제 이전 상장한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좀 많은 지원이 좀 됐으면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그저께죠. 이제 바이오 헬스 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바이오
EMS 산업을 핵심 전략 사업으로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혁신과 투자 등 역량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죠.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보스턴 클러스터가 전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 조성을 하겠다, 이제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추가된 어떤 지원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5년 내에 1조의 신약을 뭐 2개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바이오 제약 기업들 그동안 좀 쉽지 않은 상황을 좀 많이 이제 보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주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줘야 우리 코스닥, 국내 증시도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IT 2차 전지 섹터 대비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신약 개발하는 이 중소 제약사라든지 또 뭐 대형 제약사들도 물론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국내에서 신약 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뭐 중소 제약 회사들이 제조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개발을 하고 해외 대형 이 제약 바이오테크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한 다음 그 해외 대형 바이오테크 회사는 국내에 위탁 생산이 가능한 업체에 생산을 맡기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위탁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결론적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수혜주로 좀 꼽아봤는데 작년도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매출액이 2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9,8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공장이 완전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4공장도 올 상반기 내에 완공이 돼서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전망에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공시가 나왔는데 화이자와 2,400억 위탁 생산 계약도 맺었죠. 그러면 앞으로 해외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추가적인 어떤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을 때 특히나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생산을 거쳐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개의 공장 그리고 고객사도 8개, 11개의 제품 계약 체결도 완료가 됐고 이 부분은 계속 좀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개 고객사와 현재 34개 제품 수주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회사인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이 대략 매출과 영업이익이 15% 정도 늘어날 전망이고요. 기존의 어떤 파트너들 제품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전망이고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점유율 자체도 꽤나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50조 중반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바이오로직스의 이 위탁 생산의 가치가 대략 한 70조가 넘어가고요. 바이오에피스의 어떤 시밀러 가치가 8조 원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한 80조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한 40~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와 2,409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공급 계약 체결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주가 추이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 미국이 군수품 재고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방산기업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예. 한때는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기겠다는 정신력이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 아닙니다. 현대전은 바로 물자 전쟁이다를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과연 어느 정도 포탄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물자 들어갔는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5mm, 말 그대로 포병의 가장 대표적인 화기인데요. 155mm 포탄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이 총 몇 발이냐면요. 107만 발이랍니다. 통상적으로 155mm 포탄 한 발에 한 약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만 원 곱하기 107만 대 제가 계산하다 전 포기했습니다. 하도 금액이 커서. 두 번째, 탱크 잡는 미사일이죠. 제블린 미사일이 있는데요. 옛날로 말하면 토우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약 8,000발 정도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답니다. 이건 한 발 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동안에 155mm 포탄 107만 발하고
방금 말씀드린 제블린 미사일 8,000발을 거의 다 소진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끝없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그런 포탄 잔고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우리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관련자들하고 아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포탄을 만든 데는 풍산이 바로 떠오르고요. 한국판 제블린이라고 할 수 있죠. 현궁을 만들고 있는 LRG 넥슨 등 우리 국내 방산업체에 관심이 지속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산주 안에서 탑픽 종목 장시영 차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기사에도 언급이 됐었지만 좀 풍산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빠지다가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풍산하면 사실은 구리 그리고 방산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재차 고점을 탈환하려는 모습이고 아직 고점까지는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풍산의 주가는 구리의 가격과 주가가 좀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풍산 같은 경우는 개인용 화기에 사용되는 5.56mm 소구경 탄약부터 박격포, 전차, 자주포 등에 사용되는 중대구경 탄약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창고를 다시 채워야 되고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국내에 좀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부분들까지 기사에 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올해 아주 유리한 글로벌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전차라든지 자주포,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부분들 쪽에서 수주가 많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차라든지 자주포만 판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게 되면 그에 사용되는 탄약까지도 추가적으로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풍산이 올해는 방산 쪽에서 일을 한번 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